인연이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연회장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을 내려다보며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희주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노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시아버지를 때린 순간 그들은 몰랐습니다. 상대가 맨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챔피언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건 30년 전 그 노인의 작은 선행이 이제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희주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앞유리를 두들기는 빗방울을 노려봤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500m로 표시됐습니다. 아버님, 거의 다 왔어요. 뒷좌석에 앉은 박 노인이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희주는 백미러로 시아버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반듯하게 다린 회색 정장이 그의 성품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희주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동창회 가시는 건데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차가 호텔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희주는 시아버지가 비를 맞지 않도록 건물 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에서 검은 우산을 꺼낸 희주가 박 노인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박 노인이 희주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희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긴장하고 계세요? 아니다. 그냥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좀 설레는구나.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희주의 눈에는 그것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보였습니다. 몇 시에 끝나실 예정이세요? 한두 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할게. 박 노인이 호텔 로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희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주는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쪽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귀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희주는 차에서 내려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3층 연회장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희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야, 박 늙은이. 네가 어디서 동창 행세를 하고 있어? 희주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에 박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배가 나온 70대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그만하시죠. 다른 동창 한 명이 말렸지만 최 회장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 이놈이 우리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평생 남의 집 머슴질이나 하던 놈이. 최 회장의 손이 박 노인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탁! 박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주의 손이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너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내 주제를 알아라. 최 회장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희주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희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누구야 너? 최 회장의 양쪽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자 둘이 희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희주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비켜요. 아가씨, 여기는 사적인 모임이니까 나가주세요.
왼쪽 남자가 희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희주의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위빙, 복싱의 기본 스텝이었습니다. 희주의 오른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짧고 강한 훅,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놀라며 희주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희주의 왼주먹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희주가 박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노인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희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으세요? 희주야. 왜 여기에? 박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희주는 바닥에 떨어진 박 노인의 검은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발에 직접 신겨드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최 회장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박 노인의 며느리 서희주입니다. 희주가 천천히 일어서며 최 회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뭐?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남의 일이 아니라 제 가족 일입니다. 희주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한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으로 와. 지금 당장. 통화를 끊은 희주가 최 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님이죠? 그래, 나다. 그래서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년이. 최 회장이 희주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앞장선 남자가 희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참석자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과 녹음 파일도 빠뜨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희주의 부하들이 움직이자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폭행과 모욕죄로 고발할 거거든요. 희주가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가요. 박 노인과 희주가 연회장을 나서려 할 때 최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누군지 알아볼 테니까 각오해라. 희주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저도 최 회장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차가운 미소를 지은 희주가 박 노인과 함께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최 회장은 주먹을 떨며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장님이신가요? 나 최철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연락을 주셨나요? 최 회장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동창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 어떤 여자가 내 사람들을 폭행했는데 말이야. 폭행이요? 그건 당연히 입건해야죠. 서희주라는 여자야.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서희주가 실드포스 사장 서희주 말씀이신가요? 최 회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드포스가 뭔가? 보안업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전직 복싱 세계 챔피언이에요. 담배가 최 회장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한편 희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연회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박 노인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영상 품질이 아주 좋네요.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충분합니다. HD 화질로 얼굴까지 다 나오거든요. 희주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변호인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 먼저 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희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나오는군. 언론사 쪽 준비는 됐어? 네, 세 곳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원본 영상을 지금 즉시 배포해. 희주가 모니터를 끄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최 회장은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최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대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갑질 현장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최 회장이 태블릿을 집어들자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놈이 우리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평생 남의 집 머슴질이나 하던 놈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회장이 박 노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젠장! 최 회장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영상이 나온 거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의 아들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뭐라고?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희주는 최 회장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와 위약금 청구서입니다. 금액은 150억입니다.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변호사 쪽에도 전달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시각 박 노인은 자신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서 당한 굴욕감이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의 손이 설거지통 속에서 멈췄습니다. 철민아, 형님, 어제 일은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공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며느리가 일을 크게 만들기 전에 합의를 하죠. 박 노인이 앞치마를 풀며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합의? 간단해요. 형님 며느리가 나한테 낸 고발장을 취하하고 우리 회사 계약도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최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형님한테 위자료도 드리고. 박 노인이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최 회장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며느리 사업도 잘 되고 있던데 앞날이 창창한 아가씨를 굳이 망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박 노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굽히지 않고 살아온 그였지만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게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최 회장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예요. 최 회장이 나간 후 박 노인은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살려냈던 한 청년이 이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희주는 실드포스 사무실에서 최 회장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대한건설의 부채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네. 희주가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강 의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희주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 의장.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현재 국내 최대 투자그룹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셨다고? 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희주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셔와.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70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실드포스 사장 서희주 씨죠? 네, 안녕하세요. 희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의장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큰 회사를 일구셨군요. 대단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강 의장이 희주의 말을 손짓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박노인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희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 시아버지십니다만. 아, 그렇군요. 강 의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실은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을요? 희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30년 전에 그분께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강 의장이 의자에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했습니다. 199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희주가 조용히 강 의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손을 털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강 의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한강교 위에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것 하나 먹고 가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을 만나신 거군요. 네. 다리 근처에 작은 기사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박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이었습니다. 강 의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1,000원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 주시더군요. 아버님다운 일이네요. 희주의 목소리도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박 선생님이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다. 라고요. 희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 갈 버스비를 마련했고 그날 밤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강 의장이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그분을 찾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라는 걸 아셨나요?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최철민이라는 자가 박 선생님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 의장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30년 전 그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희주가 강 의장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박 선생님을 뵈러 가고 싶은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30분 후 희주와 강 의장은 박 노인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의장이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만이군요. 희주가 먼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손님 오셨어요. 박 노인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강 의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혹시 강 의장이 박 노인 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선생님, 30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박 노인이 황급히 강 의장을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서. 강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5년 겨울, 이 식당에서 저에게 국밥 한 그릇과 10,000원을 주신 분이 맞으시죠? 박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청년이...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살려주신 강민수입니다. 박 노인이 강 의장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그래.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 의장이 박 노인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희주가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강 의장이 희주를 돌아봤습니다. 서 사장님, 최철민이라는 자에게 복수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요. 희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 의장이 박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 노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식당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지만 식당 안에 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후 희주는 강 의장과 함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철민의 계열사 지분 현황입니다. 강 의장이 두꺼운 파일을 희주 앞에 놓았습니다. 희주가 파일을 열어보니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외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군요. 겉보기와 달리 재정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부분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어요. 강 의장이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철민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이에요. 차명이요? 네. 실제 소유주는 최철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이 부동산들을 한꺼번에 매입하면 최철민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강 의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서 사장님,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죠? 강 의장이 희주에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존슨이라는 분인데 서 사장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희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에밀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는 분이신가요? 네, 제 오랜 친구입니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금발의 서양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그녀는 희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희주, 정말 오랜만이야. 에밀리, 어떻게 여기까지... 두 사람이 포옹하자 강 의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에밀리 존슨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복싱 시절 라이벌이었어요. 에밀리가 유창한 한국어로 강 의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제 변호사라고 하셨나요? 네, 현재 뉴욕에서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희주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소식을 뉴스로 봤어. 복싱 챔피언 출신 CEO가 갑질 기업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기사 말이야. 에밀리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최철민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데? 강 의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철민의 아들 준영이 지난 2년간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엄청난 도박을 했더라고. 에밀리가 태블릿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총 도박 금액이 80억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자금 출처야. 자금 출처가 뭐가 문제인데? 희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말이야. 강 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나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이에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해외 투자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죠. 에밀리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최철민과 그 아들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울 수 있어. 희주가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링 위에서 너한테 진 빚이 있잖아. 이번 기회에 갚는 거야. 강 의장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볼까요?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법적인 부분은 네가 맡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이미 한국 변호사 자격도 준비해뒀어. 그리고 강 의장님은 자금 쪽을 담당해 주시고. 물론입니다. 강 의장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부터 최철민의 부동산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준영의 도박 자금 추적을 계속할게.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희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철민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네. 같은 시각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준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서희주라는 여자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실드포스가 우리 계열사 보안을 담당하던 업체들을 하나둘씩 빼앗아가고 있어요. 최 회장이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뭘 노리는 걸까? 단순한 복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데? 강민수가 서희주 편에 붙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최 회장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강민수라고? 그 강민수 말이야? 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의장 말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강력한 상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준영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이미 준영의 도박 자금 세탁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회장 부자를 둘러싼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 노인의 칠순을 맞아 희주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대규모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이 선택된 장소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 중에는 과거 동창회 멤버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희주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잔치 준비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박 노인의 방에서 희주는 새로 맞춘 한복을 시아버지께 입혀드리고 있었습니다. 진한 갈색 저고리에 베이지색 바지가 박 노인의 품격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 노인이 어색하게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박 노인이 새로 맞춘 한복을 입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큰 잔치는 부담스럽구나. 희주가 박 노인의 한복 매듭을 정리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죠. 희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칠수는 평생에 한 번뿐인데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박 노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버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희주의 진심 어린 말에 박 노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친딸보다도 더 자신을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철민 그 사람도 초대했다며?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당한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희주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본 박 노인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박 노인이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희주가 박 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오후 5시 호텔 로비부터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오랜 친구들, 희주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강 의장이 초대한 정재계 인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박 노인과 희주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한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고 희주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실드포스의 임원 한 명이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던 그에게는 이런 대접이 낯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강 의장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 자리의 격이 달라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강 의장이 박 노인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까지 오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 노인이 감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강 의장이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는 은인이신데요. 오후 6시 호텔 대연회장이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가야금 연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강 의장과 함께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멋진 잔치네요. 강 의장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과분합니다, 의장님. 박 노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크게 준비했어요. 서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강 의장이 희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 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아들 준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난달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들이 최 회장을 주목했습니다. 최철민이 왔네. 박 노인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강 의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희주가 박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의 날이에요. 최 회장이 박 노인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철민아. 박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직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최 회장이 옆에 있던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이 들고 있던 고급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박 노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맙다. 최 회장과 준영이 자리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희주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각 테이블에서는 박 노인을 축하하는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주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칠순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가득 울렸습니다. 박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 희주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앞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결의가 서린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주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칠순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희주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희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죠. 희주가 연회장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강 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30년 전에는 어떤 청년을 도와서 그 청년이 오늘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노인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희주가 무대 뒤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스태프가 무대 뒤에서 대형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200인치가 넘는 거대한 스크린이 연회장 앞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의 지난 70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희주의 말에 하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 박 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앳된 모습, 결혼식 때의 행복한 표정, 식당을 처음 차렸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차례로 상영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식당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정겨운 모습들이 감동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영상을 보며 박 노인의 삶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 자신도 오래된 추억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 동창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이 박 노인을 때리는 장면이 HD 화질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놈이 우리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 스피커를 통해 최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질이나 하던 놈이. 하객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에 손을 대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볼을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 왜 여기서 틀어?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박 노인이 맞는 장면, 그리고 희주가 나타나서 최 회장의 수행원들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 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최 회장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님 앉으세요. 희주가 마이크를 통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최준영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카오의 고급 카지노,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포커룸에서 거액을 꺼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회사에서 빼돌려졌는지 보여주는 복잡한 차트와 자금 이동 경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에밀리가 조사한 정확하고 치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건 준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어떻게? 아버지인 최 회장도 아들의 도박 규모를 정확히 몰랐던 터라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준영아, 이게 정말이냐? 최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과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사관들의 등장에 더욱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준영 씨죠? 수사관이 준영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네.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무절제한 도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야, 잠깐만. 최 회장이 수사관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준비된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준영의 손목에 수갑이 차가웁게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일은 잘 처리해 주세요. 수사관들이 준영을 호송하며 연 회장을 나갔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희주가 무대에서 내려와 최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최 회장님, 희주의 목소리가 조용한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 초점 잃은 눈으로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벌어진 모든 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희주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 앞으로 느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연 회장에는 오직 최 회장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노인 앞에 선 최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같은 또래의 친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형님,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노인이 최 회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철민아, 박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최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아라.
박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진정한 후회였습니다. 연회장의 박수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강 의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따라했습니다. 박 노인의 관용과 품격에 감동한 박수였습니다. 희주가 박 노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준영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한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희주의 실드포스가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강 의장의 자금력을 등에 업은 희주는 최 회장의 부동산 자산을 하나씩 매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지역의 유지로 불렸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내며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 회장에게는 한 가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 박 노인의 며느리 서희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술에 취한 최 회장이 서재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최 회장이 중얼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도 모자라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의 신복이었던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이제? 최 회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최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 전체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서재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젠장할. 최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과장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도련님이 감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뭐라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하는데. 김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를 가져와. 회장님, 면회 시간이 아직? 상관없어, 당장. 최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편 희주는 딸 지민이와 함께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살인 지민이는 희주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복싱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 보러 가요? 지민이가 희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께서 지민이 보고 싶어 하신대. 희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지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희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아파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지셨어. 희주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희주에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희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민이 오늘도 재미있었어?
네, 오늘 그림도 그렸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희주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주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복싱을 할 때는 승부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저기 아저씨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민이가 갑자기 희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희주가 지민이의 시선을 따라 주차장을 살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장 입구에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분명히 자신과 지민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복싱을 하면서 기른 예리한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손 꽉 잡고 있어. 희주가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지민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있자. 희주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희주의 차로 가는 길목에 그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희주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차 저쪽인데. 지민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희주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할 일이 있어. 희주가 휴대폰을 꺼내 실드포스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희주 사장님이시죠? 남자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희주가 지민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희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요. 남자가 재킷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낼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그 순간 희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는 지민이를 더 뒤로 밀어내고 오른손으로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복싱에서 기른 빠른 반사신경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민아, 저기 유치원으로 뛰어가. 희주가 남자의 손목을 꺾으며 지민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들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총 5명의 남자들이 희주와 지민이를 포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민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잠깐 드라이브 할까? 우리 딸에게 손대지 마. 희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따라오세요. 남자들이 희주와 지민이를 검은색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희주는 딸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희주가 지민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7살짜리 아이까지 끌어들인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타게 된 희주가 지민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긴급연락 버튼을 눌러 실드포스 보안팀과 강 의장에게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GPS 추적도 활성화했습니다. 휴대폰 내놔.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주가 마지못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호는 보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민이가 희주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희주가 딸을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창밖 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복싱 선수 시절 기른 집중력과 관찰력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차가 한적한 공장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폐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누군가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을 만한 장소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희주가 지민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버려진 공장들과 녹슨 기계들만 보였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희주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희주와 지민이를 가장 큰 공장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오래된 기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장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최 회장의 아들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희주, 준영이 희주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희주가 지민이를 더 꽉 안으며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라고? 준영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 돈이었어. 회사 돈은 당신 개인 돈이 아니에요. 희주의 말에 준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지민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민아. 희주가 딸을 달래며 준영을 노려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네가 나한테 명령해? 준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희주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복서로서의 전투 본능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라고. 준영이 칼을 들어올리며 희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희주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세계 챔피언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희주는 지민이를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동자를 본 순간 희주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공포를 주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저기 구석으로 가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어. 희주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요? 지민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희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 감고 있어. 알았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은 딸의 모습을 본 희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영이 칼을 손에 든 채 희주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며칠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준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회사도 모든 게 망했다고. 희주가 천천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차림의 희주에게서 예전 링 위에서의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CEO의 우아함 대신 전직 챔피언의 날카로운 기세가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희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시끄러워. 준영이 칼을 들어올리며 희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희주의 눈에는 너무나 느리게 보였습니다. 복싱에서 기른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은 아마추어의 공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몸을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위빙, 복싱의 가장 기본적인 회피 동작이었습니다. 준영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희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준영의 손목을 타격했습니다. 탁! 칼이 준영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아! 준영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희주가 떨어진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이제 준영은 맨손뿐이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희주가 주변에 서 있던 다른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 5명의 건달들이 희주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준영이 감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적인 깡패들이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먼저 희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희주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며 펀치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왼손으로 짧은 훅을 남자의 옆구리에 날렸습니다. 쿵!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인연이 다른 남자가 뒤에서 희주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희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뒤쪽을 가격했습니다. 백엘보호. 남자의 복부에 정확히 들어간 팔꿈치가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으악!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희주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정면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희주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링 위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콤비네이션 펀치를 떠올렸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복싱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가슴 높이로 올린 희주가 정면의 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원투 콤비네이션. 왼손 잽이 남자의 코를 가격하고 이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남자가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남자가 희주의 옆구리를 가격하려 했습니다. 희주가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남자의 복부를 올려쳤습니다. 쿵!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희주가 두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깨 넘기기. 남자의 몸이 희주의 어깨를 넘어 앞쪽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희주는 숨도 크게 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녀에게 이 정도 상대는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준영이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깡패들이 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희주가 천천히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위협한 것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준영이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희주가 계속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무서워하게 만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준영이 다급하게 주머니를 뒤지더니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준영이 리모컨을 위로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 건물이 폭발해. 희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자세히 보니 실제로 폭발물 기폭장치 같아 보였습니다. 준영이 완전히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준영이 히스테리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그때 공장 외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벽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실드포스의 특수 보안 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쓴 그들의 모습은 마치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희주가 미리 보낸 GPS 신호를 따라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팀장이 희주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희주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안전해요? 네, 저쪽 구석에 있어요. 준영이 당황하며 리모컨을 흔들었습니다. 다가오지 마. 하지만 특수팀원 중 한 명이 이미 뒤쪽으로 돌아가서 준영의 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군 출신의 전문가들이라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준영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접근한 팀원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희주가 앞에서 준영의 턱을 향해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쿵! 준영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고 특수팀원이 즉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불러.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건물에서 모두 대피. 희주가 급히 구석으로 달려가서 지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괜찮아. 희주가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줬지? 지민이가 눈을 뜨고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안전해. 희주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 의장도 검은 승용차에서 내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강 의장이 희주와 지민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네,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희주가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도 괜찮고요. 의료진이 와서 지민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인 상처는 없었고 단지 심리적 충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희주에게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의식을 잃은 준영과 건달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동 유괴와 협박, 그리고 폭발물 소지까지 추가된 중범죄였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강 의장이 준영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희주가 지민이를 안고 있으면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딸을 위협한 것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부자에 대한 완전한 응징이 필요했습니다. 강 의장님, 희주가 강 의장을 불렀습니다. 네, 최철민의 재산 압류 절차를 가속화해 주세요. 희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강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희주는 지민이와 함께 박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이 손녀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 또 올까요? 지민이가 박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지민이.
박 노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라. 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희주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최 회장과 준영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준영은 아동 유괴와 협박, 폭발물 소지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에 연루된 혐의와 회사 자금 유용, 탈세 등의 죄목으로 8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건설을 비롯한 최 회장의 모든 계열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장과 희주가 공동으로 인수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보장하되 회사의 운영 철학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희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수한 건설회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거 최 회장이 이윤만을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사장님, 강 의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와 알려주었습니다. 모셔와 주세요. 희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 의장이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 의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박 선생님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강 의장의 말에 희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박 노인에게 노인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해왔던 것입니다. 정말요? 희주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제 최종적으로 승낙하셨습니다. 강 의장이 서류 봉투를 희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들이에요. 희주가 서류를 펼쳐보니 박선생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30년 전 강 의장을 도왔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희주가 물었습니다. 제가 100억, 서 사장님이 50억을 출자하기로 했죠. 강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 재산 매각 대금의 일부도 기부하기로 했고요.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는 그가 무시했던 서민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30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해드렸더니 승낙하셨어요. 강 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해주셔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이 모두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물며 희주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희주, 좋은 소식이야. 에밀리가 영어로 말하다가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최철민의 숨겨둔 해외 계좌를 모두 찾아냈어. 에밀리가 태블릿을 희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총 50억 원 정도 더 있었네. 그것도 재단에 기부하죠. 희주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단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강 의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 노인의 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박 노인이 평생 운영했던 작은 식당 근처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강 의장이 개인적으로 매입해서 재단에 기부한 건물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최 회장에게 모욕을 당했던 박 노인이 이제는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박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잘 압니다. 희주가 무대 아래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도우겠습니다. 박 노인이 약속하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희주는 박 노인과 함께 재단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벌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희주야. 박 노인이 희주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야. 아버님께서 평생 쌓아오신 덕분이에요. 희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강 의장님을 도와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박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거죠. 희주가 박 노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희주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강 의장과 함께한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체육관이군요. 강 의장이 체육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희주가 선택한 곳은 서울 시내의 오래된 복싱 체육관이었습니다. 과거 많은 챔피언들을 배출했지만 이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희주가 체육관 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서희주 선수. 60대의 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선수라고 불러주세요. 희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체육관을 인수하고 싶어서요. 희주의 말에 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복싱 교실을 운영하고 싶어요. 희주가 체육관 안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운영비는 제가 모두 부담할게요. 희주가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관장님께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희주는 오랜만에 복싱 글러브를 끼고 체육관에서 운동했습니다. 샌드백을 치는 희주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운 기세가 되살아났습니다. 탁, 탁, 탁. 리드미컬한 타격음이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지민이가 체육관 구석에 앉아서 엄마의 운동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강해요. 지민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배울래?
희주가 글러브를 벗으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도 복싱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희주가 지민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네. 지민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체육관 입구로 박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일을 마치고 손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가 박 노인에게 뛰어가며 안겼습니다. 우리 지민이 엄마 운동하는 거 봤어? 박 노인이 손녀를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주가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과의 긴 싸움이 끝난 지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희주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선 복싱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 노인의 복지재단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경기가 열린 장소는 서울의 대형 아레나였습니다. 5년 만에 링에 복귀하는 전 세계 챔피언의 경기라는 소식에 매표가 하루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상대는 현재 세계 랭킹 5위의 젊은 복서였습니다. 경기 당일 아레나에는 만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VIP석에는 강 의장과 에밀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박 노인이 지민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레나에 울렸습니다. 5년 만에 복귀하는 전설의 챔피언 서희주.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희주가 빨간 가운을 두르고 링에 올라왔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몸은 여전히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링 중앙에서 희주가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희주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 선수도 실력 있는 복서였지만 희주의 경험과 기술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희주의 오른손 훅이 정확히 들어가면서 상대가 다운되었습니다. TKO 승리였습니다. 링 위에서 승리한 희주가 챔피언 벨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자선 경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전의 영광이 되살아났습니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아레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희주가 링에서 내려와 박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챔피언 벨트를 박 노인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아버님, 희주가 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진짜 챔피언이에요. 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희주야.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할아버지와 엄마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링 옆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본 관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희주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 노인의 작은 식당에서 세대가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최 회장과의 오랜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복싱 챔피언 될 수 있을까요? 지민이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희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처럼요? 지민이가 박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희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노인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뭘 그렇게 우시는데요? 희주가 물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나? 박 노인이 감개무량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철민이 그때 나를 때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희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박 노인은 복지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링 위에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챔피언의 삶이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행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0년 전 박 노인이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듯이 말입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희주는 링 위에서 벨트를 차는 것보다 시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챔피언의 진짜 의미는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노인 가족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